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페오그라피입니다. 오늘은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첫 번째 내용을 수업하겠습니다. 학습지는 26쪽, 교과서는 42쪽입니다. 주황색 내가 내는 멋. 유튜브 영상 인트로에 나오는 이 사진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진 속에 지형 모습이 마치 한반도 같죠? 이곳은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 지형입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다녀온 곳입니다. 제 사진은 부끄러우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화면 우측에 늘 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니 뭔가 모순되네요. 사실 별로 부끄럽진 않습니다. 그럼 한 3초 정도만 더 보세요. 접니다. 이 사진은 비상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미래엔이죠. 여러 교과서를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요, 선생님이 갔다 온 지역이 교과서 메인에 실려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게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솔방울 친구들 동의하죠? 혹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이 교과서 속 사진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면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길 바랍니다. 좋아요 개수로 솔방울 친구들의 수업 태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총 160명이 수강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좋아요가 160개는 나와야겠죠? 솔방울 친구 말고도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한 170개 찍힐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매번 나왔던 이 지형은 감입공류하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입니다. 산지지형 시간에 배웠던 동고서저 지형 기억나죠? 동고서저의 지형이 하천지형을 배우는 이 시간에도 중요합니다. 하천, 즉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도에 부족한 게 하나 보이지 않나요? 찾아봅시다. 그렇죠. 울릉도와 독도가 없죠? 특히 독도가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글자로 표시해 봤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황해, 남해로 흐르는 하천과 동해로 흐르는 하천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황해, 남해로 흐르는 하천은 넓은 유역 면적과 많은 유량을 자랑합니다. 이들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 비해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반대로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유역 면적이 좁고 유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고서저의 지형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동쪽에 높고 험준한 산지를 따라 동해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유역 면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죠?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은 지표에 내린 강수가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입니다. 하천은 여러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큰 본류를 이룬 후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이 본류와 지류를 통틀어 하계망이라 합니다. 우리 학교 근처를 흐르는 전주천은 만경강과 합쳐져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간다고 이야기했죠. 만경강에는 전주천 외에도
수많은 지류 하천들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계망을 통해 물이 모여드는 전체 범위를 그 하천의 유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역 면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유역과 유역의 경계를 분수계라고 합니다. 나눌 분, 물수라는 한자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의 특색 두 번째는 유량의 변화가 큰 하천입니다. 좌측에 서울특별시 기후그래프를 봅시다. 기후그래프는 우리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전주시 기후그래프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아도 도무지 나오질 않아서 일단 서울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기후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을 의미합니다. 계절별 변화를 보니 7월과 8월의 강수량이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유량의 변화가 큽니다. 이때 하상계수라는 개념을 알아둡시다. 하상계수란 최소 유량을 1로 했을 때 최대 유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하상계수가 크다는 말은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변화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는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큰 지역에 속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유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유럽은 운하로 유명하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운하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지리를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그 주장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기후그래프는 이 운하가 위치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기후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강수량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기후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비교적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특히 유럽의 서안 쪽은 강수량이 비교적 일정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하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운하를 만든다면 아마도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물을 채워 넣느라 바쁠 듯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우리나라는 그죠? 유량의 변화가 크다. 하천의 유량의 변화가 크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상계수가 크다. 이 두 가지 표현 익숙해집시다. 우리나라 하천 특색 세 번째는 감조하천입니다. 바닷물이 역류하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 즉 조차가 커서 바닷물이 민물이 흐르는 하천 유역까지 역류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합니다. 감조하천에서는 염해나 홍수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추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연이 빠르게 되돌아오고 있는 뉴스를 여럿 접했습니다. 우리는 염해, 홍수 등을 감조하천의 피해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이지 않을까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감조하천 지역은 종종 바닷물이 역류해서 소금물이 사방에 퍼지고 그리고 하천에서 흐르는 물과 역류하는 바닷물이 만나서 홍수가 빈번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 당연한 자연 현상이 인간에겐 피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주하천에 하구뚝을 건설해 바닷물 역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고3 보충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학생들이 하구뚝이 설치된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잘 외우지 못하겠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고민해 봤습니다. 송대불 알죠? 송대간, 송대불 이렇게 기억하니까 쉬웠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는 김나경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김나경, 금나경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야, 우리 학교에 김나경 선생님 알지? 야, 우리 하구뚝은 그분을 떠올리자. 김나경, 아니 금나경. 하구뚝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 그해 수능에 하구뚝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오늘 수업의 두 번째 주제, 우리나라의 하천지형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하천지형의 형성 과정과 특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지형은 하천 중상류에 발달하는 지형과 하천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천 중상류에 발달하는 지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민공류 하천, 하안단구, 침식분지, 선상지입니다. 매년 수능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잠시 유튜브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스트레칭을 해봅시다. 먼저 가민공류 하천과 하안단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익숙하죠? 선생님이 직접 찍어온 영월의 한반도 지형입니다. 이 사진에는 가민공류 하천과 하안단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공류 하천과 하안단구의 형성 첫 번째입니다. 드넓은 평야를 자유롭게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이러한 하천을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는 하천이라 그래서 자유공류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집안의 융기 현상. 우리 신생대 때 경동성 요곡 융기 기억나죠? 바로 그때 융기예요. 집안의 융기 현상이 일어나며 하천의 경사가 가파라지면서 이전보다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융기가 일어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하천의 바닥 쪽을 침식해 나가는 작용인 하방 침식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하방 침식이 지속된 결과 이전의 자유공류 하천은 높은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가밉공류 하천이 되었습니다. 산지를 휘감아 돌아가는 하천이 된 거죠. 자, 이때 이 하안단구란 지형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하안단구는 과거에 하천 바닥이나 범람이었던 곳이 하천의 활발한 하방 침식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고 현재의 하천보다 높은 고도에 남게 된 지형입니다. 이곳에선 둥근 자갈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둥근 자갈은요, 과거에 물이 흘렀다는 흔적입니다. 솔방울 친구들, 강변이나 바닷가에 가면 둥근 자갈을 쉽게 볼 수 있죠? 이들 자갈이 처음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각진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갈이 물살에 휩쓸려서 운반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각진 자갈이 둥글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자갈은 과거에 이곳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민공류 하천은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하천입니다. 형성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평평한 지역을 굽이쳐 흐르던 하천이 지반의 용기로 인해 하방 침식이 진행되어 하천 바닥을 깎아 깊은 골짜기를 형성했습니다. 하안단구는 지반의 융기로 하천의 하방 침식이 강해지며 하천 주변에 과거의 하상이나 범람원이 계단 모양으로 남은 지형입니다. 다음으로 하천 중상류에서 발달하는 지형 중 하나인 침식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살았던 남원이 침식분지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양구도 침식분지의 사례 지역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침식분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인 편마암이 있었습니다. 둘째, 중생대에 마그마가 관입해서 화강암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이 관입한 지역 윗부분에 있는 편마암에 균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거대한 압력과 함께 마그마가 올라오니 균열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셋째, 차별 침식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2차 산맥의 형성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균열이 있는 곳은 침식에 취약합니다. 균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편마암이 빠르게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균열이 없는 곳은 산지가 되었습니다. 차별적인 침식으로 균열이 있는 곳은 분지의 바닥이 되었고 균열이 없는 곳은 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별 침식이 진행되며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침식분지라고 합니다. 하천 중상류에서 발달하는 지형 마지막 선상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상지는 우선 만들어진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상지는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갑자기 평지를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산지는 경사가 급하니까 유속이 빠릅니다. 반대로 평지는 경사가 완만하니까 유속이 느립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하천이 운반하던 물질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운반 물질의 퇴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이 선상지입니다. 전남 구례의 선상지 지형도를 봅시다. 우측 상단에 지리산 국립공원이라고 표시된 지역은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것을 보니 경사가 급합니다. 마산저수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선상지입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것을 보니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항에서는 사진 자료보다는 이 지형도가 주로 사용됩니다. 지형도를 보고 이 지도가 어떤 지형을 나타내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상지와 선상지와 테오그라피입니다. 선생님 뒤편으로 보이는 지형이 바로 구례 선상지입니다. 구례 선상지는 선생님의 첫 발령지인 남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원을 강조하겠습니다. 남원과 아주 가까운 구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구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상지가 나타나는 곳으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선생님 옷에 맺힌 땀 보이나요? 수업 자료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수업 준비하기가 이렇게 빡십니다. 지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지리를 공부하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수많은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과 현장 연구가 8월로 늦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리를 가르치고 현장 연구를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 수업이 끝나기 전에 과제물 작성 안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왼쪽이 실제로 여러분 친구가 제출했던 과제물 중 일부인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더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과제물을 내줍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정리하고 싶은 내용을 서술하라는 간단한 요구지만 사실 이 속에 인지과학을 고려한 선생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학습을요, 자기 언어로 표현하기라 부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부분을 과제물로 작성할 때 여러분이 이해한 그대로를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언어로 줄글로 써주세요. 그런데 서술하시오라고 명시된 이 부분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약 정리는 어차피 제가 다 해놨습니다. 시험 공부가 목적이라면 제가 해놓은 걸 보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요약 정리니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책과 학습지를 덮어두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회상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주세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과정이 진짜 공부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야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상을 끝내면 분명히 공부한 내용이 완벽하게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거나 또는 적었더라도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부분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복습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습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징검다리 휴일이 없어서 남들은 다 연휴인데 우린 연휴가 아니네요. 선생님 내일도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책상 앞에 앉아야겠죠?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힘냅시다. 현재 시각 4월 30일 오후 11시 46분. 힘냅시다.